누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셔야 한다거나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건강에 좋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건강의 상태와 질병에 따라 물의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과 인체에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 현명하게 물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쉽게 설명하기 힘든데요. 그래서 오늘은 물 섭취만으로도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물 건강법에 대해 알려주는 좋은 책이 있어서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겸임교수 및 만성질환 전문의 선재광 박사가 저술한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물건강법입니다. 물의 효능. 공익 광고에도 나오는 물은 생명이다 라는 말처럼 물 건강법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자 보호자이며 세포 구조를 완성시키고 음식물의 대사와 영양 흡수를 돕습니다. 또한 폐를 도와 인체를 청소하며 척추가 받는 충격을 흡수 완충합니다. 물은 생각하는 힘과 집중력을 높이고 부작용이 없는 피로회복제이며 눈과 피부 건강, 성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고대 중국의 역사서 위서에서는 물은 천지의 근본이고 오행의 시초다. 대지가 물로 말미암아 생겨났기 때문에 물은 자연과 인체의 처음과 끝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3주 정도는 생존할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단 3일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생명력을 연장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물입니다. 게다가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70%는 수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몸은 물속에 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의 70%가 수분이라는 것은 평균치일 뿐 어떤 장기는 그 이상의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장의 75%, 눈의 95%, 근육의 75%, 뼈의 22%, 간의 70에서 85%, 콩팥의 83%, 피부의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적혈구의 60에서 65%, 심지어 전혀 수분이 없을 것 같은 치아에도 3%의 수분이 존재합니다. 또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두뇌의 70에서 80%, 뇌척수액의 99%, 뇌의 회백질의 85%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명의 근원 중 하나인 혈액은 94%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장기는 심장입니다. 심장이 어떻게 물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암에 걸리지 않고 평생 건강하게 사는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인체가 걸릴 수 있는 질병은 수백에서 수천 가지 있는데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질병이 생기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질병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으로 우리 몸을 위협하는 질병이 암입니다. 그런데 암이 생기지 않는 유일한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심장입니다. 많은 의학자가 그 이유를 알고자 연구한 결과 다음의 4가지를 밝혀냈습니다. 심장에는 체내의 그 어떤 장기보다 산소가 풍부합니다. 다른 장기는 몰라도 심장만큼은 항상 정확하게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심장은 태아일 때부터 죽기 직전까지 규칙적으로 운동합니다. 심장은 혈액으로 채워져 있으며 혈액의 94%는 물입니다. 또한 산소, 에너지, 운동, 물의 시너지 작용이 심장의 생명력을 유지하게 하며 심장에 암이 생기지 않는 이유입니다. 인간은 물에서 태어나고 물로 생명을 유지하는 만큼 물은 인간의 생명 그 자체이고 근원이 되는 에너지이며 누구나 공평하게 주어진 자연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당장 좋은 물 마시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수분 부족 시 일어나는 현상. 체내의 수분 부족으로 인한 증상은 단계적으로 나타납니다. 체내의 수분이 1% 부족하면 심한 갈증을 느끼고 5%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고 10% 부족하면 심근경색과 심장마비가 생길 위험이 높고 20% 부족하면 사망의 위험에 이르거나 실제로 사망하게 됩니다. 물이 부족한데도 갈증을 제때 해소해주지 않으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제일 먼저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수분 부족으로 혈액량이 줄어 혈압이 떨어져 그 여파로 두뇌로 가는 혈액량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증상이 뇌어혈입니다. 뇌어혈은 어지럼증을 동반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두뇌 조직이 괴사되어 뇌경색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이것이 혈전이 되어 심장마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해 보였던 사람이 사우나를 하다가 갑작스레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체내 수분 부족으로 끈적해진 혈액이 두뇌의 혈관을 막아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한 이유 없이 피로하거나 만성피로 증후군을 겪고 있다면 물을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변 색깔이 짙어졌다면 탈수 증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물론 소변 색깔이 짙어지는 것이 꼭 탈수 증상 때문만은 아니지만 간에 문제가 생기면 노란빛을 띠는 담즙색소의 하나인 빌리루빈의 수치가 높아집니다. 소변으로 빌리루빈이 배출되면 소변 색깔이 짙은 노란색이 되고 음식을 짜게 먹거나 비타민 B군을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에도 소변 색깔이 짙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수분 부족이 원인입니다. 체내 수분이 충분한 사람의 소변은 옅은 레몬색을 띠고 소변량이 줄어든 것도 수분 섭취와 관련이 있습니다. 체내의 수분이 부족하면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소변량이 줄어듭니다. 입에서 구취가 나는 경우도 수분 부족 때문일 수 있고 근육 경련도 수분 부족의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액 내 액체는 나트륨과 단백질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걸쭉해지고 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때 인체는 상대적으로 혈액이 더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혈액을 공급하느라 특정 부위에는 혈액을 공급하지 않는데 대표적인 부위가 근육입니다. 따라서 수분 부족으로 혈액이 적어지면 근육 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목할 점은 물의 놀라운 해독력과 미세먼지 배출 효과입니다. 현대인은 각종 독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호흡을 할 때 산소와 함께 들이마시는 황사와 미세먼지, 각종 대기오염물질, 식품 속 첨가물, 생활용품 속 독성 화학물질, 중금속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미세먼지는 폐조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면역세포를 자극해 국소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심혈관계 내에 신경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크기가 아주 작은 초미세먼지는 우리 몸의 순환계로 직접 침투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초미세먼지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지만 물을 충분히 마셔서 초미세먼지가 몸 밖으로 배출되게 하는 노력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몸속에 쌓인 이런 독소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물을 자주 마시면 체내의 순환이 원활해져서 각종 독소 배출은 물론 혈중 중금속 농도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옛사람들은 물이 건강의 근본임을 알고 병이 나면 먼저 정갈한 물을 마셔 몸 안에 찌꺼기를 씻어내고 그래도 차도가 없을 경우 약을 썼다고 전해집니다. 이 말은 곧 물이 인체 전반을 치료하는 약에 버금가는 효능을 지녔음을 의미합니다. 체내의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 속 발암 물질 농도가 높아지면서 장시간 방광전망과 접촉해 방광암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또 대변의 대장통과 시간이 늘어나 대장암 발병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충분히 마셔서 체내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면 방광암과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두뇌 기능과 정서 안정에도 수분이 관여하는데요. 이는 2011년에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젊은 여성 2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운동을 하거나 이뇨제를 복용해 체내의 수분이 부족해지자 집중력이 떨어지고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몸에서 부족한 수분은 단 1%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화가 많이 난 사람에게 물 한 잔을 권하면 화가 다소 누그러지는 경우도 있고 수분 부족으로 불안정해진 정서는 물을 마시면 누그러지기도 하는데 이는 체내에 빠르게 흡수된 물이 두뇌로 보내지고 이로써 심신이 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원하는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 인체를 구성하는 데는 총 54종의 원소가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 50종이 미네랄입니다. 무기질 또는 무기염류로도 불리는 미네랄은 체내의 비중이 체중의 4에서 5%에 불과하지만 신진대사를 조율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물 마시는 방법. 의학적으로 하루에 마셔야 할 물의 양은 6에서 8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양으로는 다소 부족합니다. 하루 적정 물 섭취량은 자신의 몸무게의 0.03을 곱해서 나온 값이 하루 적정 물 섭취량입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인 여성의 경우 하루에 1.8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마시기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하기 30분 전입니다. 특히 위염, 십이지장염, 위궤양 등 위장질환이 있는 경우 식사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전에 마시는 물은 소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카페인이 탈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고 1분이면 혈액과 두뇌 조직에 도달하고 10분이면 피부로 갑니다. 20분 정도 지나면 간과 신장에 영향을 주며 30분이면 인체의 모든 곳으로 퍼져나갑니다. 좀 더 세심히 건강을 돌볼 수 있는 물 섭취법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을 흔히 마신다라고 말하는데요. 건강상 씹어먹기를 해야 합니다. 즉, 물을 바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입안에 머금은 후에 침과 잘 섞어 음미하듯이 조금씩 목으로 넘깁니다. 이렇게 하면 입안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물을 충분히 마셔서 입안 건조를 예방하는 것은 치아 건강에도 무척 좋습니다. 나이에 비해 빠르게 충치와 풍치를 겪는 사람들은 침의 양이 적고 끈끈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하루에 물 한두 잔밖에 마시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 섭취량이 적으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소화불량, 위염, 불면증 등의 증상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또한 과식을 했다 싶으면 직후에 바로 물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물이 위액을 희석시켜 인슐린 수치를 높이고 소화를 방해하여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지만 질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어떤 질병이냐에 따라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의학에는 수독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체내에 들어온 물은 소변, 대변, 땀으로 자연스럽게 배출되어야 하지만 신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체내에 머물러 독으로 작용해서 냉증이나 부종을 유발하고 비만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성적인 소화불량, 변비 역시 수독 증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무조건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수독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신체의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물을 과도하게 마셨을 때 생긴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수독과 비슷한 증상을 음병이라고 합니다. 마신 물이 흩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라고 정의됩니다. 비장과 위가 허약한 상태에서는 물이 소화되지 않고 명치에 정체되거나 또는 옆구리에 모여서 다시 경락으로 역류하거나 방광에서 넘쳐 흐르게 됩니다. 이는 수분 대사에 일종의 장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비장과 위가 음식물을 소화해 수분과 영양분을 폐로 올려보내면 폐가 그것을 전신으로 운반하고 퍼뜨립니다. 이렇게 해서 퍼진 수분과 영양분은 흡수되고 노폐물은 신장과 방광을 통해 배출됩니다. 수분 대사는 1차적으로 비장과 위에 작용하고 2차적으로 신장과 방광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병원에서 간경화 신부전부신 기능 저하증, 즉 신부전으로 진단받았다면 수분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선 간경화가 있다면 하루 수분 섭취량을 1리터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면 알부민의 농도가 낮아지고 알부민이 부족하면 혈관의 삼투압이 유지되지 않아 수분을 몸 곳곳에 보내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배에 물이 차는 복수 증상이 생깁니다. 신부전 역시 하루 2리터 이하로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심장이 건강해야 혈액을 온몸으로 고루 보낼 수 있는데 심장의 기능이 약해진 신부전 환자의 경우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혈액이 혈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혈압이 높아져 모세혈관 속 수분의 압력이 비교적 낮은 두뇌와 폐로 혈액이 흘러들고 정체되면서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신 기능 저하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과 염분이 원활히 배출되지 않아 저나트륨 혈증은 고칼륨 혈증 등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물 섭취를 늘려야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염증성 비뇨기 질환은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등을 통칭하는데요. 이러한 질병에 걸리면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해야 하는데 만약 노폐물이 충분히 배출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농축되어 여러 결석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폐렴,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면 열이 급격하게 오르고 호흡이 가빠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는 체내 수분이 빠르게 외부로 방출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호흡기가 마르지 않도록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는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혈액의 압력이 높아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혈액의 점도까지 높아지면 더 많은 위험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늘 물을 충분히 마셔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염분과 당분 섭취를 최소화하면서 물을 많이 마시면 협심증으로 이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필요한 만큼 물을 마시지 않으면 콩팥 기능이 저하되고 혈당이 많이 올라가지만 물을 자주 마시면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평소에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갈증이 난다고 무작정 물을 많이 마셔서는 안 됩니다. 물을 마실 때에는 간수를 뺀 천일염이나 죽염을 조금 넣어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내의 나트륨 농도가 너무 낮아지면 기운이 없어지고 두뇌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심장이나 콩팥에 합병증이 있는 당뇨병의 경우 물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소변으로 잘 배설되지 않고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 후 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몸을 지켜주고 생명을 연장해주는 물 건강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의 모든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팁토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